그 다음에 저 뭐냐, 림프구가 이제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가 골수에서 그대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골수에서 만들어졌지만 이동해서 가슴샘에 가서 성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슴샘에서 성숙된 림프구가 T림프구 내지는 T셀이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골수에서 그대로 성장하는 경우가 B림프구 혹은 B셀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B셀의 경우에는 이제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얘도 아직은 분화가 끝난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T셀도 T셀에서 끝은 아니고 분화가 한 번 더 일어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후천성 면역에 직접적으로 이제 후천성 면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세포독성 T림프구, 세포독성 T셀, 그리고 보조 T림프구, 보조 T셀, 그리고 B림프구, B셀,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준비되어야 된다 였고요. 그리고 시작은 뭐였어? 시작은 얘네 세 가지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대식세포의 식균작용, 그러니까 선천성 면역, 비특이적 면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특이적 면역에서 출발해서 식균을 했는데, 식균을 했을 때 일반 백혈구들은 먹어서 다 분해하는 거에 비해서 대식세포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먹었을 때 항원을 빼고 몸체 부분만 분해를 하고요. 항원을 남긴 다음에 그 항원 정보를 본인 표면에 노출해 놓는다. 본인 표면에 노출, 이것까지는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냥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 흐름 안에 있는 거는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하고 항원 정보를 남겨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남긴 항원 정보를 보조 T림프구가 가져간다. 요 연결이 중요한 겁니다. 그치?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그 대식세포가 준 항원 정보를 가져가서 누구? B셀하고 세포독성 T셀, 세포독성 T림프구, B림프구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 세포독성 T림프구는 병원체를 직접 죽이는 건 아니고요. 그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인다. 그래서 세포성 면역, 이렇게 흐름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받은 B림프구는 얘는 아직 추가 분열이 가능한 상태여가지고 분열해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우리 지난주에 정리할 때, 그러니까 좀 그냥 전체 흐름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딱 두 가지 원칙을 아예 정리해서 기억해두면 다른 거에서 헷갈릴 일이 줄어들거든요. 별건 아닌데, 첫 번째, 병원체를 직접 죽이는 수단은 식균작용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랑, 두 번째, 항체를 생산하는 것도 형질세포밖에 없습니다. 이게 형질세포가 B림프구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제에서 그냥 B림프구에서 항체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그게 되게 맞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냥 틀린 말일 수밖에 없어. 왜? B림프구는 못 만들어, 항체를. B림프구가 형질세포를 만드는 거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그치?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운동선수가 있어요. 축구선수라고 해봅시다. 축구선수가 있어요.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는 거지, 축구선수 어머니가 축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런 느낌으로 B림프가 항체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B림프구가 만들어낸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아예 원칙으로 잡아두면 그런 요소에서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냥 항체 하면 형질세포, 형질세포가 하는 일은 항체 생산,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거였고, 기억세포는 이제 그 항원 정보를 기억해 두었다가, 근데 같은 항원이 재침입했을 때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기억세포가 기억을 해두는 거였죠. 그래서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의 면역을 2차 면역 이렇게 부르는 거고,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을 1차 면역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이제 앞에 비특이적 면역의 또 특이한 케이스인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 반응이라던가 아니면 염증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쭉 다뤄봤었잖아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이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한 거면, 오늘은 이제 혈액형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이라는 정보 자체가 원래 방어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면역계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혈액형을 얘기할 때 혈액형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항원에 해당되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응집소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항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응집원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항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다만 응집원은 무기는 아니야. 누굴 공격하고 그러진 않아. 왜냐면 이 항원은 병원체가 들고 온 거라서 누굴 공격하는 데 쓰는 건데요. 응집원은 항원처럼 뭔가 어디를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겼어. 생긴 건 항원이랑 똑같아. 근데 하는 일은 누굴 공격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응집원이라고 하는 건 항원이랑 비슷하지만 뭐 누굴 공격하진 않아. 근데 항체랑 응집소는 아예 똑같습니다. 얘는 그냥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응집소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항체예요.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사람한테 응집소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가지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 사람의 응집소인데 이 알파, 베타, 감마는 요 둘은 ABO 혈액형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거는 RH 혈액형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항체들을 혈액형에 따라서 갖고 있게 되거든. 근데 이 혈액형이라는 개념이 포유동물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인간과 가까운 생물들한테서나 있는 개념이지 다른 생물들 혹은 포유류가 아닌 뭐 파충류 이런 애들한테선 이런 혈액형의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자연 상태 생물들한테도 알파, 베타, 감마 우리 몸에 있는 이 응집소라고 부르는 이 항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이 항체를 왜 갖고 있냐면 이 항체가 필요한 병원체가 몸에 들어와서 그걸 막으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응집소라고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리고 우린 이걸 혈액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요. 이게 다른 항체와 다른 점이 우리 항체는 뭐라 그랬어? 없어져 버려. 항체는 빨리 없어져 버리거든요. 금방. 근데 응집소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몸에 평생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항체의 개념이 되는 게 응집소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 항체들이, 요 응집소들이 하는 일이 병원체를 막기도 해요. 병원체를 막는 데 쓰여요. 이 알파 항체와 딱 맞게 결합할 수 있는 그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만약에 몸에 들어와. 그럼 그걸 막아주겠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 응집원과 응집소의 존재 자체가 면역을 위해서가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면역계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이 항체라고 부르는 이 응집소에 해당되는 건 적어본 것처럼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항체니까 체액에 녹아서 이동하는 단백질입니다. 우리 항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서 얘가 항원과 가서 결합하고 다니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단백질로 되어 있고 아주 작은 구조라서요. 물에 꽤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혹은 물에 떠다니긴 하는데 우리가 그걸 떠다닌다고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작아서 그냥 녹아서 이동한다. 떠다닌다. 어떻게 얘기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얘가 그렇게 그냥 물을 타고 이동을 하면서 항원들과 결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항체, 요런 응집소가 마찬가지로 체액에 떠서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주로 이 응집소들은 어디에 있게 되냐면 혈액 속에 주로 몰빵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뭐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혈액형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얘네들은 혈액 안에 몰빵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혈액을 나눌 때 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혈액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혈액의 혈구와 혈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혈구라고 하면 혈액에 있는 모든 세포들입니다. 이게 혈액 속 세포들은 전부 다 혈구에 들어가. 대표적으로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아니면 적혈구, 백혈구 말고도 림프구가 꼭 림프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혈액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림프구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혈액에 세포가 있다? 그럼 그건 다 혈구로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왜? 혈구라는 표현 자체가 혈액 속의 세포 이런 의미거든.
그리고 꼭 세포가 아니어도 혈장에 완전히 녹지 않고 어느 정도 크게 있는 물질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건데 혈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소판은 우리 혈액 응고에 사용되는데요. 혈소판은 그 혈액 응고에 필요한 물질들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캡슐 같은 애거든. 그래서 이 혈소판이라는 캡슐은 우리가 혈구로 그냥 같이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혈장 빼고. 그래서 요렇게 세포거나 아니면 이런 캡슐 좀 큰 애들, 녹지 않고 있는 이런 큰 애들을 빼고 나머지 거의 녹아서 움직이는 나머지가 다 혈장. 즉 혈장 자체가 물, 우리 혈액에서 진짜 순수한 물에 해당되는 애들. 물론 순수한 물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물과 물에 녹아서 이동하는 용질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 이제 혈장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자, 근데 이 혈장 말고 혈청이란 표현이 또 있어요. 근데 혈장과 혈청은 뭐냐면 같아요. 같을 거면 못하라 표현이 두 개 있나요? 실제로는 다르니까. 근데 우린 같게 봐도 돼. 왜냐면 원래는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혈장은 피브리노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혈장으로부터 피브리노겐을 제거한 게 혈청입니다. 피브리노겐이 없는 게 혈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데요. 피브리노겐이 그 아주 짧은 실이거든. 그래서 아주 짧은 실이 엄청 끊어져서 막 여러 개가 있고 이게 물에 녹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혈소판이 아까 캡슐이라고 했잖아. 이 혈소판 캡슐이 터지면 이 피브리노겐들이 서로 뭉치면서 피브린이라고 하는 실을 만듭니다. 아까 실 짧게 끊어진 실이라고 했잖아요. 이 실들이 쭉 연결되면서 길쭉한 실이 만들어져. 혈소판이 터지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닦지 않는 겁니다. 상처에 닦지 않는 게 그 피브린이에요. 여러분들 상처 딱지를 그렇게 자세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 한번 본 적 있지 않나? 저는 어릴 때 막 딱지 엄청 관찰하고 그랬거든요. 그 딱지 관찰해 보면은 진짜 실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치? 그래. 그 실처럼 보여. 그거 피브린이에요. 그 실을 왜 만드냐면 그 부분으로 더 이상 혈액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을 쭉 만들잖아? 그럼 그 실에 혈구들이 막 엉켜서 그렇게 딱지가 생겨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목적이거든?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건데 왜 이게 알아야 되는 건 아니냐면 이 그 피브리노겐이라는 게 있으면 혈장이고 없으면 혈청인데 혈장은 그래서 혈장 상태로는 의료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언제 딱쟁이가 생길지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료적으로 이용하려면 피브리노겐을 제거해서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의료적으로 이용하려고 얘를 없애준 게 혈청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상에 피브리노겐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은 똑같이 보면 돼. 만약에 실제로 혈장과 혈청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시면 피브리노겐의 유무 이런 것까지 기억해주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는데 쓸 수는 있겠지 정도고요. 근데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냥 혈장과 혈청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표현 중에서 혈장이라고 적혀있든 혈청이라고 적혀있든 그냥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데 둘 다 결국 혈액에서 이 물 그리고 그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까지를 얘기하는 표현이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혈구를 뺀 나머지가 돼야 돼. 그리고 이 혈청 내지는 혈장에 녹아서 이동하는 게 그 안에 혈청 안에 들어있는 게 응집소가 됩니다. 이건 원래 모든 항체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항체 자체가 혈청, 혈장 쪽에 해당돼요. 여러분들 모르겠어.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드라마, 애니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보다 보면 막 아포칼립스물이나 아니면 그런 전염병이 퍼진 세계 이런 거 나오면 꼭 한 번씩 나오는 게 면역혈청이 어쩌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 면역혈청이라는 게 혈청 안에 항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항체가 들어있는 혈청을 면역혈청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청이라고 하면 그 안에 항체,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혈액형적으로 다루는 항체인 응집소. 요런 게 다 이제 혈청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응집원. 얘가 항원처럼인데, 항원은 결국 병원체들한테 붙어 있는 단백질이었잖아요. 근데 응집원도 항원처럼 누구한테 붙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집원, 항원처럼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만, 응집원은 무기는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사용되는 애냐면, 얘는 어디에 있는 애냐면, 적혈구한테 있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그래서 이 적혈구 표면에 항원처럼 달려있어요, 단백질이. 그게 응집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집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원과 비슷한 개념. 그런데 적혈구 표면에 있는 어떤 그런 단백질이 되는 거고요. 응집소라고 하면 항체와 똑같은 개념. 그래서 그냥 혈청에 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응집원이라고 하는 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을 보면 딱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는 일단 빼고 두 가지 종류를 먼저 얘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면 패턴이 딱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를 편의상 그냥 A, 하나를 B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아닌데 하나는 뭐 세모로 생겼고 하나는 네모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세모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네모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두 개가 나오니까 세모로 되어 있는 걸 A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고 네모로 되어 있는 걸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응집원 A를 갖는 경우가 있고요. 응집원 B를 갖는 경우가 있고 응집원 A, B가 둘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혈구 표면에 A랑 B가 막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을 발견한 거지. 응집원이 아예 없는 적혈구를 가진 사람, 둘 다 있는 적혈구를 가진 사람, 둘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는 적혈구를 가진 사람. 그대로 뭐 해주면 되겠어? 우리가 응집원 A라고 이름 붙여준 이 응집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A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B를 가지면 B형이라고 부르고요. A, B를 둘 다 가지면 A, B형이라고 불러요. 둘 다 없네? 영어에서 지로 하면 O라고 많이 얘기하죠. O형 이렇게 부르는 거지. 실제로 혈액형, ABO 혈액형의 이 혈액형 명칭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AB, ABO라는 그 이름들 자체가 응집원 A를 가져서 A형, 응집원 B를 가져서 B형, 응집원 A, B를 모두 가져서 AB형, 응집원을 아예 안 가져서 O형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응집소 쪽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도 알파, 베타, 감마 중에 감마는 지금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알파, 베타 쪽만 먼저 얘기해 볼 건데 이 알파, 베타를 얘기해 보면 알파가 요겁니다. 삼각형 항원과 결합하는 애. 베타는 이렇게 네모난 항원과 반대쪽은 안 그렇게 귀찮아요. 이렇게 생긴 애가 되는 거지. 그러면 베타는 결국 누구랑 응집하는 애겠어? B를 만나면 응집해요. 그러니까 응집한다라는 게 뭐냐면 응집 무슨 뜻이야? 모여서 굳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모여서 굳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겁니다. 항원이랑 항체랑 결합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딱 그냥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 베타의 역할은 B, 응집한 B를 만나면 응집, 항원, 항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응집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알파는 A를 만나면 응집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우리 A의 소문자를 그리스로 했을 때 알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자로 했을 때. B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리스 로마자로 했을 때 베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 베타 알파가 A, B와 만나면 그 항원항체 반응을 하는 항체들의 명칭이 되고요. 그래서 자 얘네들은 항체야. 항체는 면역에 도움이 되잖아. 그럼 항체는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래서 전부 다 알파 베타를 갖고 싶은 걸로 생각을 출발해야 됩니다. 다만 만약에 A형이 응집소 알파, 그러니까 항체 알파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알파는 A를 만나면 응집한다 했잖아. 근데 A형이 몸 안에 A도 있잖아 이미. 근데 알파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응집해서 혼자 죽어버립니다. 적혈구들이 기능을 못 해버려서 죽어버려요. 그럼 안 되니까 얘는 알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만 갖는 거? 그래서 베타만 가져요. 얘도 알파, 베타 다 갖고 싶은데 얘는 뭘 못 가져? 베타는 못 갖겠지. B가 있어서. 그래서 얘는 알파만 가져. AB형은 어떻겠어? 알파, 베타를 네, 다 못 가져요. O형은 어떻겠어?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응집원과 응집소의 관계가 됩니다. 어떤 혈액형이 뭘 갖고 있고 어떤 관계인지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래. 응집원이라는 게 그러면 없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항체니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잖아. 그래서 이쪽은 있으면 좋은 거 알겠는데 이쪽이 둘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그러면 효과가 좋을 텐데 왜 응집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바람에 이렇게 못 갖고 있는 응집소가 생기잖아요. 이 세 가지 혈액형은. 그럼 응집원은 왜 있느냐? 이건 되게 복잡한 얘기가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요 생명과학에서 다룰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되거든. 그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가져와서 조금만 소개를 해보면요. 요게 그 적혈구 표면에 이 응집원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적혈구를 공격하는 항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붙어 있어서 항원이란 단백질이 적혈구를 보호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른 병원체가 와서 적혈구에 항원을 꽂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얘는 무기보다는 방패 같은 느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아주 재밌는 점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노로바이러스 아십니까? 요즘 아주 난리인데. 요즘 진짜 난리거든?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원래 이 시즌에 난리가 나요. 노로바이러스가 주로 굴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래서 굴이 제철일 때는 꼭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굴을 날로 먹으면 익혀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굴을 날로 먹게 되면 생굴을 먹게 되면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든.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굴은 노로바이러스가 감염된 비율이 너무 높아서 생굴을 먹으면 거의 99%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인데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 B가 있으면 노로바이러스의 공격이 통하질 않아요. 물론 안 통한다 정도까지는 아닌데 덜 통합니다. 그래서 B형이나 AB형은 비교적 노로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해요. 반대로 누가 제일 취약하겠어? A형은 그나마 그래도 A라도 있으면 좀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좀 나은데 O형이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O형이 생굴을 먹고 아플 확률이 가장 높아요. 반대로 B형이나 AB형이 생굴을 먹어도 남들 다 아파도 멀쩡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병원체에 감염돼도 그 결과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만 해도 뭐예요? 되게 좋잖아. 얘는 노로바이러스엔 약해. 그렇게 이게 적혈구에 방패가 없어서 적혈구에 문제가 되는 병원체들은 못 막아. 그게 문제긴 한데 대신에 얘는 항체 알파 베타가 둘 다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B형은 어때? B형은 B가 있으니까 이 B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병들이 생길 거예요. 방금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근데 대신에 베타가 없어서 베타 때문에 못 막는 것들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별로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유전적 확률에 의해서는 A형과 B형과 AB형과 O형의 비율이 정확하게 25%씩이었어야 맞는 건데 전 지구상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25%씩도 아니고요. 심지어 지역별로 어느 지역엔 B형이 많고 어느 지역엔 O형이 많고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우린 지금은 약 먹고 다 괜찮아지지만 옛날에는 병원체에 감염되면 우리 의료가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그냥 죽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잖아요. 근데 특정 병이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그 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한 혈액형들이 살아남고 그래서 그 혈액형이 많아지는 거지. 요런 진화에 대한 이야기 어차피 우리가 4단원에서 간단하게 다뤄볼 거예요. 3단원에서 간단하게 다뤄볼 건데 그래서 미리 한번 얘기해 본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은 있어야 되는 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혈액형이라는 건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ABO 혈액형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BO 혈액형은 이렇게 되고요. 근데 ABO 혈액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가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사실 현대사회에 와서는 굉장히 방해가 더 많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아픈 거야. 약 먹고 나오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ABO 혈액형이 방해가 많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수혈이라고 하지. 뭐야? 혈액을 주고받는 거. 정확하게 이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혈액형이 오히려 되게 많이 방해가 되는데 이 수혈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일단 포인트가 있어요. 소량수혈과 대량수혈이 있는데 사실 아마 소량수혈은 이제 와서는 가르치는 학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 그래서 정리는 해드릴 건데 그리고 프린트엔 있는데 소량수혈은 일단은 안 해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나중에 개학하고 학기 중에 선생님들이 이 소량수혈을 설명을 하잖아? 그럼 그냥 그때 외우세요. 근데 선생님들이 소량수혈을 딱히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할 내용이 많고. 그리고 소량수혈은 현대사회에서 쓰지 않는 형태의 수혈이거든요. 우리가 수혈이 크게 두 가지 종류, 소량수혈, 대량수혈이 있는데 대량수혈이 더 많이 쓰이는 게 대량수혈은 말 그대로 피를 많이 받는 거예요. 소량수혈은 피를 조금만 받는 건데 소량수혈은 그러니까 당장 피가 좀 모자라서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는 사람한테 수혈을 해주는 게 소량수혈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왜? 차라리 철분제를 먹이고 말지. 보통 이렇게 수혈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양실조인 사람들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소량수혈은 할 일 자체가 사라져서 그러니까 적혈구가 조금만 모자랄 일은 아예 없어졌고 근데 대신에 사고 같은 게 난다던가 아니면 수술할 때 혈액이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량수혈은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됐거든. 그래서 소량수혈하고 대량수혈은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 왜냐면 소량수혈은 적혈구만 넘겨받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적혈구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적혈구만 받으면 돼서 어떤 게 가능하다는 얘기냐면 얘는 AB형 같은 경우는 O형의 피든 A형의 피든 B형의 피든 AB형의 피든 다 수혈받는 게 가능합니다. 소량수혈 기준은. 왜? AB형은 피를 받을 때 적혈구만 받을 거잖아. 근데 적혈구엔 뭐가 있는 게 문제겠어? 적혈구엔 응집원이 있지. 그러니까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게 응집원입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응집원이 내 몸에 응집소랑 반응하지 않으면 되거든. 근데 AB형은 어때요? 응집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혈액이든 다 받을 수 있어가 돼요. 반대로 O형은 어떻게 되게 그래서? 모든 혈액형한테 다 줄 수 있어가 됩니다. 하지만 받는 건 O형한테만 받을 수 있어가 돼요. 왜? O형은 하필이면 어때 버렸으니까 응집소가 다 있잖아. 둘 다 있어 버려. 그래서 얘는 응집원 A만 있어도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응집원 B만 있어도 내 몸에 들어오면 안 돼가 돼요. 알파벳가 다 있어서. 그래서 응집원이 없는 적혈구인 O형의 적혈구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소량수혈은 이렇게 적혈구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A형은 O형의 피와 A형의 피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 B형은 O형의 피와 B형의 피를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거고 이게 일단 소량수혈의 관계예요. 한번 들어만 주세요. 일단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요즘은 이렇게 수혈할 일 자체가 없다고. 왜냐면 소량수혈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실제로 할 일이 없고 대량수혈은 그냥 같은 혈액형끼리밖에 안 됩니다. 대충 할게요. 이렇게. 같은 혈액형끼리 주고받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수혈할 때 A형은 꼭 A형 혈액으로, B형은 꼭 B형 혈액으로 한단 말이야. 우리 메디컬 드라마 보면요, 꼭 그렇게 나와. 환자 B형이면 B형 혈액팩만 가져다가 쓰거든요. 그게 항상 대량수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것도 얘랑 소량수혈과 대량수혈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의료적으로까지 좀 깊게 얘기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얘는 적혈구를 받고 얘는 뭐 적혈구를 안 받냐? 얘도 받잖아. 근데 여기선 항체가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선 항체가 문제가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로의 차이는 뭐냐면 다른 응집원도 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응집원 자체가 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나한테 있던 응집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면역 거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 세포가 아닌 게 조금 들어온 것 정도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심하지 않아서 괜찮은데 내 세포가 아닌 것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그래서 메디컬 드라마 이런 거에 또 메디컬 드라마를 봤냐 좀? 몰라, 그냥 얘기를 해볼게. 메디컬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장기 이식 같은 거 할 때, 그래 그런 건 한 번씩 본 적 있지 않아? 장기 이식 할 때 되게 적합 검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몰라. 아무튼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 적합 검사를 하는 게 그 면역 거부 반응을 할지 안 할지를 검사하는 거거든. 그런 것 때문에 대량 수혈은 무조건 같은 혈액형끼리 해야 돼. 그래서 같은 혈액형끼리 하면 들어있는 이 응집원이 같아서 내 세포라고 인식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내 세포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보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소량수혈보다는 대량수혈. 근데 대량수혈은 뭐 공부해줄 게 있나? 그냥 같은 혈액형끼리 피 줄 수 있다는데. 그래서 이건 쉽고요. 요 아래 두 번째가 혈액형 판별인데, 혈액형 판별도 쉬워. 근데 얘는 쉬운데 애들이 자꾸 헷갈려 하게 돼.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최대한 쉽게 접근해서 그냥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를 해보면, 우리 혈액형 판별할 때 보면, 우리 ABO 혈액형 판별 키트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혈액형 판별 키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 키트를 사보면 이렇게 판이 있고 판에 이렇게 동그란 게 두 개 있어서 여기다가 각각 혈액을 떨어뜨리도록 되어 있어요. 안에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럴 때 이 각각의 액체에서 하나는 알파가 들어있고 하나는 베타가 들어있어요. 그냥 요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우리가 이 응집소 알파의 다른 명칭은 항 A혈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항 A혈청이 들어있는 칸하고 요건 이제 항 B혈청이 들어있는 칸, 그러니까 알파가 들어있는 칸하고 베타가 들어있는 칸 이렇게 나뉘고요. 또 다른 식으로 쓰기도 해. 항 A혈청, 항 B혈청은 어디에도 쓰이는 표현이냐면 혈액형의 A인 사람은 응집원 A와 항 B혈청을 가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B형인 사람은 응집원 B와 항 A혈청을 가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예 알파 자체가 항 A혈청 이런 이름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두면 A형 B를 떨어뜨려봐. 그러면 A형은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베타는 얘네 둘과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냥 베타는 얘가 베타를 갖고 있다의 개념인 거지, 베타가 알파랑 만났을 때 반응을 하거나 베타가 베타랑 만났을 때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린 반응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데, A가 있으니까 알파에 넣었을 땐 반응을 하잖아. 실제로 반응을 해서 응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피가 굳어서 뭉친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 근데 아래는 떨어뜨리잖아? 그럼 응집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전체 액체가 붉게 물듭니다. 그냥 물에 피 섞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붉게 돼요, 그냥. 근데 위에 거는 피 응어리가 딱딱 눈에 보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요게 응집 반응이거든. 그래서 A형은 요렇게 돼요. 항 A혈청에만 응집이 되고 항 B혈청에 응집이 안 되고. B형이면 어떻게 되겠어? 요 항 A혈청 쪽이 오히려 그냥 피가 섞이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될 거고, 항 B혈청 쪽에서 이제 동글동글하게 응집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AB형은 뭐고? 둘 다 일어날 거고, O형은 뭐고? 둘 다 안 일어날 거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 혈액형 판별까지도 다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하나의 혈액형인 ABO 혈액형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혈액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RH 혈액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응집소를 감마라고 적었구나. 감마가 아니라 델타예요. RH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혈액형의 종류가
저렇게 여러 가지로 돼 있지 않아요. 이 RH 혈액형은 우리 그 응집원을 보면, 적혈구 표면을 보면 A하고 B하고 또 다른 형태의 뭐 동그란 걸로 할까요? 이렇게 동그란 항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요 항원을 그냥 RH 혈액형이라고 응집원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딱히 교육과정상에도 뭐 다른 명칭을 쓰진 않는데 원래는 우리가 쓰는 이름이 응집원 D입니다. 상관없이 그냥 RH 응집원 요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쓰는 표현일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RH 혈액형에는 응집원이 있으면 응집소, 즉 항체도 있어요. 요 항체는 요건데 이게 델타예요. 소문자 D. 감마가 아니라 델타인데 그래서 이렇게 응집원하고 응집소 이것도 항체 요 델타보다는 RH 응집소라는 이름을 더 쓸 겁니다. 그러니까 ABO 혈액형에서 쓰였던 것처럼 응집원하고 응집소가 한 종류씩 더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종류씩 더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ABO 혈액형이랑 관련이 없네. 그래서 우리가 혈액형을 하나를 따로 더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딱 저 RH 응집원과 RH 응집소끼리 만나면 응집합니다. 그래서 RH 혈액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RH 응집원이 있냐 없냐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RH 응집원이 있는 애들을 RH 포지티브라고 하고요. RH 응집원이 없는 애들을 RH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우리가 RH 포지티브 표현을 적을 때는 RH 플러스 이렇게 적고 원래 우리가 플러스를 있다라는 표현에 포지티브의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RH 마이너스, RH 네거티브, RH 응집원이 없다. 있다 없다의 표현이에요. 그냥 RH 응집원이 있으면 RH 포지티브, RH 있다, RH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RH 응집원이 없으면 RH 없다, RH 네거티브, RH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요게 RH 응집원이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적혈구 표면에 저런 단백질들이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RH 응집소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둘 다 없습니다. 둘 다 없으면 RH 응집소가 그냥 없는 거 아니야? 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둘 다 없거든. 근데 둘 다 없는데 어떤 게 좀 있냐면 어떻게 됐냐면 이 RH 응집소는 보통 이제 세모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왜 세모로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RH 응집원이 태어날 때부터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없으면, 있으면 RH 플러스, 없으면 RH 마이너스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태어날 땐 둘 다 RH 응집소를 안 갖고 태어나요. 근데 살다가 한 번이라도 이 RH 마이너스 몸 안에 RH 응집원이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면역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차피 요 RH 플러스들은 RH 응집원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응집원이라서 면역을 안 하거든. 근데 RH 마이너스들은 RH 응집원이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몸에 저 응집원이 들어오면 몸에서 면역을 해요. 그러면 면역을 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져?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그 기억세포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는 항체가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겠지. 왜냐면 지금 항체가 있진 않아. 얘는 항체가 항상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쟤는 항체가 있다기보단 기억세포가 있어서 RH 응집원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항체가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몸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있다고 봐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RH 응집소가 있다 보다는 RH 응집소와 관련된 기억세포가 있다.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이 될 수는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RH 응집소, 저 RH 혈청이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돼요. 저 RH 응집소가 다른 항체들에 비해서 가장 항체로서의 능력은 출중한 편입니다. 다만
현대 인간은 거의 걸릴 일이 없는 병원체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저 RH 항체가 가장 넓게 쓰일 수 있는 항체인데 솔직히 현대 사회 인간들 기준으로는 하나도 하등 쓸데없는 항체라서요. 그래서 RH-가 굉장히 적어요. 인류 전체에서 되게 적어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RH- 얼마 안 됩니다. 왜? 유리한 건 하나도 없고 불리한 것만 있거든. 자, 그럼 불리한 건 왜 불리하냐? 요 얘기는 아마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야. 안 다룰 텐데 일단 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꾸준히 설명을 해왔으니까 설명하지 않을까 싶고 국고는 원래도 설명만 했고 문제를 안 냈으니까 그럴 것 같고 그 외의 학교들은 아예 애초에 설명도 안 했으니까 안 할 것 같긴 한데 기존 내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RH 혈액형 배웠으니까 관련된 거 하나 재밌는 건 좀 짚어보고 가면 좋잖아. 저가세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냥 한번 이야기거리로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게 꽤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유전 관계를 깊게 기억하지 않아도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이 저가세포증, 그러니까 이 RH 혈액형은 RH 파지티브가 우성이고 RH 네거티브가 열성이에요. 그래서 파지티브 네거티브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손들한테서 RH 파지티브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거든. 네거티브가 나올 확률보단. 그러니까 네거티브끼리 결혼하면 네거티브밖에 못 나오는 거고 보통 파지티브끼리 결혼하면 간혹가다 네거티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파지티브가 나올 거고 근데 파지티브랑 네거티브가 결혼하면 파지티브 쪽의 확률이 훨씬 높다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RH 파지티브, RH 플러스인 남자와 RH 마이너스인 여자가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에 문제가 안 생겨. RH 플러스 여자랑 RH 마이너스 남자일 땐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게 어떤 조합이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 자녀가 RH 플러스고 어머니가 RH 마이너스일 때 생기는 문제예요. 왜냐면 어머니가 RH 마이너스인데 자녀가 RH 플러스. 물론 태어난 이후가 아니라 애초에 임신 상태에서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우리 뱃속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임신 상태의 그 태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양분을 부모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모체가 모든 양분을 넘겨주기 위해서 태반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태반은 이 아이의 태아의 혈액과 어머니의 혈액이 섞이진 않게 되어 있어요. 대신 이 혈액과 이 혈액이 서로 아주 가까이 지나가면서 필요한 물질들을 넘겨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항체는 넘겨줄 수 있는 항체도 있고 넘겨줄 수 없는 항체들도 있어요. 이건 항체의 크기에 따라 달린 건데 항체의 크기가 좀 많이 작으면 태반을 통해서 넘겨줄 수 있어, 항체를. 이거 사실 아이의 생존에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항체를 좀 갖고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사실 그 항체가 오래 가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거든. 근데 아무튼 어떤 항체는 넘어갈 수 있고 어떤 항체는 넘어갈 수 없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요거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래 그냥 대충 그래서 이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항체가 넘어갈 수 있고 아니고 해서 RH 응집소 저 항체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우리가 임신 중에는 어머니가 RH 응집원에 노출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거든. 왜냐면 태반에서 둘의 혈액이 섞이진 않는데요. 우리 자궁 안에는 자녀의 세포가 엄청 많이 떠다니는 상태거든요. 혈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이 자녀의 세포가 엄청 많이 떠다니게 되거든. 자녀로부터 조금씩 분리돼서 나온 때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막 떠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머니 몸속으로 이 자녀의 세포가 들어가게 될 어머니 혈액과 섞이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그러면 어머니가 RH 응집소를 만들 확률이 꽤 높습니다. 어머니가 RH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RH 플러스인 바람에 자녀의 RH 응집원이 어머니한테 들어와서 어머니가 RH 응집소를 만드는 거지. 근데 RH 응집소는 아주 작아요. 태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RH 응집원이 어머니한테 들어가. 그럼 어머니가 RH 응집소를 만들어. 그럼 그게 자녀의 태반을 타고 자녀가 죽어요. 못 태어납니다. 왜냐면 자녀는 워낙 몸체가 작으니까 요 항체 응집소가 조금만 들어가도 혈액이 다 굳어버려서 그 안에서의 물질 이동이 전혀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유산이 돼요. 그걸 우리가 저가세포증이라고 해. 즉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죠. RH- 자체가. 그래서 계속 원래도 엄청 적어요. RH-가 원래도 되게 희박한데 굉장히 적은데 이 RH-가 가면 갈수록 계속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긴 한데 요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이제 기술이 다 좋아져서 저 RH 응집소가 생성되는 것 자체를 막게 계속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RH- 모체가 그 여자가 RH-일 때 임신을 하면요. 만약에 그리고 자녀가 RH+인 게 확인이 되면 그냥 계속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RH 응집소가 생성되는 것 자체를 억제해주는 약을 꾸준히 먹어요. 그냥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해결이 됐어.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에서도 저가세포증을 잘 안 다루긴 하는데 사실 생명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크리티컬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전적 작용인 거지. 아무튼 그래서 한번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짚어보고 간 거고 대부분 안 할 겁니다. 제가 아까 광모는 여태까지 꾸준히 가르치는 편이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옛날이고 이제는 안 가르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안 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일단 그래서 이 정도 안에서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혈액형까지 끝났고 우리가 처음 딱 우리 생명과학 수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이 조금 넘게 일 거거든? 그치?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2번씩 수업한 거니까 사실 굉장히 여러 번 한 건데 거의 한 10번째 수업인가 그래요. 그렇게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2단원 하나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2단원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부터 3단원 나갈 건데요. 남은 한 달 안 되는 기간이면 3단원, 1단원 다 끝내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도. 3단원, 1단원은 금방 끝나거든. 일단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고요. 그 남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8분 정도는 그냥 일찍 끝나도 되지 않을까? 원래 이 혈액형 관련한 문제가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재밌는 문제를 좀 다뤄보면 좋을 거는 같은데 그런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2단원이 끝난 시점에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고 가보면 중간기말